네, 이 수업은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특히 민주주의자의 계보학, 민주주의자의 계보학을 찾아보자라는 시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홍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고 이른바 친일사관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근대화 됐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게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노력과 뭐 이런 헌신으로 독립이 됐다. 뭐 이런 사관이 있고, 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사관. 대개 이제 보면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일종의 식민사관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그에 비해서 진보 세력은 민족주의 사관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개헌과 탄핵 이후 우리가 이제 새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면서 이 민주주의 사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는 이 북한 김일성에 대한 컴플렉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북한 김일성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혹은 이제 동경, 옛날에 그 운동권 같은 경우에 동경도 좀 있었죠. 그래서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좀 지나치게 부각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게 김원봉이나 홍범도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분들을 부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이렇게 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조금 경시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보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반공 성향의 독립운동가들, 뭐 이승만이나 김좌진 이런 사람들을 더 높게 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승만을 되게 중시하죠. 이런 분류에서 좌우가 다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반공주의자이면서 의혈투쟁을 했던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백범 김구 선생은 누구도 깔 수 없는 이제 좌우 양측으로부터 다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정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항상 꼽혔는데 이 민족주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들 뛰어난 독립운동가들이고 우리 민족의 위인인 게 분명하죠. 하지만, 하지만 민주화가 되고 한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 성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주의 성향의 독립운동이 뭐가 있었어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동학이고 또 하나는 독립협회다. 그중에서 동학은 진보 진영에서 김용옥 선생 같은 분들이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재발견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동학의 가치를 이제 중시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보수 쪽은 오히려 동학을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황금적 쯤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동학은 사실 별거 아니었고, 결국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건 일종의 식민지 덕분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일본 덕분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편향이 또 나타나죠.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진보 보수 양측이 다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바로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로 이어지는 이 시민사회적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고, 독립협회가 낳은 두 명의 그 정치적 스타가 바로 한 명은 이승만이었고, 한 명은 안창호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동학운동 세력의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백범 김구. 김구는 젊은 시절에 동학의 접주였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연합해서 만든 게 바로 상해 임시정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이승만과 안창호와 김구의 연합이 상해 임시정부였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뭐 이동희도 있었으니까 사회주의 세력도 들어온 거죠. 결국 한국의 민주공화정은 이 독립협회와 동학이라고 하는 양대 뿌리 위에서 싹을 틔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짧게 그럼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데? 네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뭔데?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민주주의라는 건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무슨 고매한 이념 무슨 유토피아 사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정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게 뭐야라고 이렇게 별을 내다보면 결국 뭐가 남냐면 어떻게 의사결정할 건데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 박정희 정권이 성공한 덕분에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을 일종의 국룰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 뛰어난 리더의 선견지명에 의해서 뭔가 고독한 결정을 내리고 그럼 국민들은 복종하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반대자는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불이익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식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사실 사회 각 분야에 다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성향의 끝판왕이 바로 윤석열의 계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을 계승하는 김문수 씨가 무려 41%나 받는 상황은 그 윤석열식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 박정희식으로 그 위에서 지도자가 그런 결정할 수도 있지. 그거 맨날 발목 잡고 반대했던 민주당이 잘못한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뭐가 문제였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내심 이게 그 승복할 그 탄핵 결과에 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문수를 계속 찍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결국 이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진정한 내심의 민주화, 어떤 마음의 민주화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본질적으로 뭐냐? 이 뭐냐면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최소한 소수의 기본권은 해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주정적 요소가 있는 거고,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건 공화주의적 요소고, 소수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자유주의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게 바로 현대의 성숙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걸 민주공화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근대의 어떤 인류가 만들어 온 큰 어떤 세 가지 진보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뭐냐면 결과가 불확실하다라는 걸 받아들인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졌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부정선거야. 이런 건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죠.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게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폭력을 배제한다는 거죠. 의사결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폭력으로 뒤집어엎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공화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기 좀 하다가 수틀리면 일단 권총부터 뽑아들고 협박하고 이러는 건 일단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독립운동 시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얘기하다가 말 좀 안 통하면 권총 뽑아들고 협박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진보 진영 안에서도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투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방공원에서도 많았고, 그래서 해방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거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운동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대협이니 한총련 세대니 이런 저만 해도 한총련 세대인데 저희만 해도 예를 들면 그 당시 한총련 의장을 무슨 엄청나게 뭐 대단한 왕인 것처럼 무슨 꽃가마에 태워갖고 막 들고 오고 의장님 하면서 한밤중에 이렇게 라이터로 탁탁 이렇게 불 켜면서 마치 북한의 김일성을 우상화하듯이 그런 문화가 저희 세대까지도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리더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 민주 집중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뭐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민주주의의 외관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대환 대표님한테 그 조봉암 선생 행사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조봉암 선생을 민주주의자 조봉암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자로서의 조봉암을 재발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하니까 주대환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 아니 민주주의자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야? 이렇게 틱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고 왜요? 그랬더니 되게 김근태 옛날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 같은 분을 민주주의자 김근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자기가 보기엔 형용 모순이라는 거야. 아니 민주주의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현대 사회에서. 근데 이제 무슨 누구는 민주주의자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견 그럴 수도 있다. 민주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하기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그게 결국 리버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얘기할 때 쓰는 리버럴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런 지장이 일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이런 제가 말한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들, 혹은 윤석열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이 민주주의자라는 개념 규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처럼 이미 그런 걸 당연한 게임의 룰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와 우리는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여전히 선거 결과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되게 불순하고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뭐 엘리트주의, 뭐 이런 걸 또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면에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자로 손꼽히는 독립운동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 역사 이게 순서가 쭉 있잖아요. 역사라는 게 순서대로 내려오는데 순서를 봤을 때 이 만민공동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현장에서 사회를 봤던 그 유명한 월남 이상제 선생을 그 첫머리에 꼽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문묘종사라고 해가지고 공자의 후계자들로부터 시작하는 쭉 이게 성리학에 가장 충실한 선비가 누구냐?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왕의 서열처럼 이 뛰어난 선비의 서열을 쭉 정해서 그 문묘종사에 들어가는 걸 또 굉장히 큰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고려 말에 모근 이색부터 시작해서 되게 포은 정몽주를 문묘종사의 첫 번째로 많이 꼽죠. 그다음에 길재, 김굉필, 뭐 조광조, 정여창, 이현적, 뭐 이황, 우리 5천 원짜리 협회 나오는 이렇게 이어지는 이른바 뭐 동국 18현, 그러니까 18 동쪽 나라, 우리나라에는 18명의 현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에 따르자면 민주주의판 문묘종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은 바로 그 첫머리에 나올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그가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다리로 잇는 그런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로 활동을 했으면서 이 미국식 민주주의, 뭐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유입되는 경우가 미국밖에 없었겠죠.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그런 첫 시도인 독립협회를 이끈 인물이다라는 거죠. 물론 독립협회 하면 떠오르는 건 서재필이죠. 그리고 윤치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조기에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서재필은 제이슨 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말도 뭐 못하는 척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고 근데 윤치호는 나중에 일본 사람이 돼버렸죠. 7.18로 변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협회에서 서재필이나 윤치호의 공보다 일관되게 꾸준히 독립협회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일제시대까지 활동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을 결국 독립협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자의 어떤 첫 번째 원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이상재,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일단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인재예요. 이게 저는 사실 민주주의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그 중요한 자질이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험불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사람은 무려 1850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도 아니고 1850년이면 그러니까 정조가 죽고 한 50년쯤 지난 뒤에 태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세도 정치, 세도 정치의 극성기라고 할 수 있었고, 말 그대로 조선시대 사람이죠. 위에 나온 아주 모근 이색 선생, 정도전 정몽주를 키워냈던 모근 이색 집안의 후손입니다. 충남 한산 출신이죠. 당연히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했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866년에 18살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보기 좋게 낙방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의 과거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뭐 실력으로 붙는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세도 관문이 아니면 국제는 급제하는 걸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건 나중에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게 조선시대 양반들의 기본적으로 다 늘공이 되기 위한 사람들, 늘공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공무원 시험을 실패하게 되고 이게 이상진의 시험을 한번 딱 보니까 아는 거지. 시험장 가서 분위기 보고 어떤 놈들이 거들먹거리고 누가 붙니 떨어지니 다 정해져 있고 지들끼리 낄낄대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시험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될 시험이 아니구나라고 과거 한번 딱 보고 바로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패한 시험 더 이상 쳐다도 안 보겠다라고 바로 때려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양반이에요. 그러면서 농사나 짓겠다. 뭐 나는 양반 출신이긴 하지만 요즘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농사나 짓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상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이 자질이 좀 있어 보이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야. 이런 훌륭한 친구가 그냥 이제 고향으로 낙향해서 농사를 짓고 인생을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지인 중에 이장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장직이라는 분을 통해서 정치권에 이제 좀 이렇게 연주를 넣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당시에 떠오르는 실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죽천 박정양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박정양이라는 인물에게 이상재를 소개해 준 게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어쨌든 이상재 입장에서는 늘공이 아니라 일단 어공이라도 돼보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건데. 이 박정양은 누구냐?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 교수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학파의 한 흐름인 북학파의 계보를 잇는 정치 신인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이상재보다는 한 9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선 국회의원쯤 된달까? 뭐 그런 거고.
예, 9살 정도면 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선생님으로 모시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좌관 뽑을 때, 한 요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사람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상진이 지방에서 막 올라왔고,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초선 국회의원의 인턴 비서 같은 느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즉, 이 박정양 이상재 커플. 이 사람들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실학파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그러니까 이제 실학이 한국 민주주의에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이상재와 박정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인 비서 역할을 무려 13년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말에 들어가고 20대까지 풀로 채워서 박정양의 개인 비서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고의 세월이었던 건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종의 정무 감각을 익히게 되는 거죠. 또한 양반 출신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면서도 이제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정무 감각. 왜냐하면 처음부터 명문대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남들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런 게 전형적으로 김옥균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명문대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폭력으로 엎어. 이래가지고 그냥 갑신정변 일으켜서 막 민실을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상재는 박정형의 아주 비서로 그야말로 쉽게 이제 그 사랑방에 있는 비서 신세로 십몇 년간을 지냈기 때문에 출발이 되게 험불했던 거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을 거친 게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있던 것처럼 이상재도 이 박정형의 그 식객으로 한 13년간 생활했던 게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자로서의 어떤 험불한 그 마인드를 가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박정형이 이상재에게 그 주변에 누가 아프니까 의원 좀 불러와 하고 마치 이렇게 하인시키듯이 퉁명스럽게 일을 시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재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자기도 똑같이 퉁명스럽게 의원한테 가지고 박정형이 오랍니다 이러고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고자질 했겠죠. 그 심부름 못 놈 이상하던데요. 그러니까 물러갖고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 이게 너무 심부름을 잘하면 또 그런 일이나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툭 하고 또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박정영이 아차 싶었다는 거죠. 아 얘도 그래도 양반집 자손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에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불편한 상황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막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아, 나 그렇게, 나는 그런 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반대하거나, 그랬으면 관계가 틀어졌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하고 일단 가서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그 심정적으로 불편했다는 거를 살짝 돌려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약간의 풍자, 그리고 유머, 이런 걸로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이제 그 자질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 식객 생활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박정현도 아 이거 얘한테 시킬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면서 살짝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존중하게 되는 면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박정영이 홍대웅이나 박지원이나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북학파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문화에 있으면서 박정현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뭐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또 양반이니까 같이 또 말석이라도 앉아서 같이 얘기 좀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연히 그 당시에 풍미하던 개화 사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용우생, 동도서기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 비서라는 낮은 지위였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 거죠. 즉 유머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핵심을 잘 파악한 후에 겉으로는 유쾌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타협적 성품을 유지하면서도 이상재는 박정영의 집에서 유머와 익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35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머라는 요소가 사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보면 항상 백악관에서 리셉션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공식적으로 유머를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국제뉴스에 약간 이제 해외 토픽 같은 걸로 오바마는 이런 유머를 했고 무슨 부시는 이런 유머를 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미국 문화의 전통으로 정례화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 유머러스한 그 대화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다투면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대화하다가 험악해지면 무기 꺼내고 옛날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총이 있는 나라였으니까 툭 하면 이제 총 꺼내서 이렇게 위협하고 옛날에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 칼 꺼내서 막 칼로 결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화가 험악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러면서 어쨌든 타협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이끌어내려면 바로 이 유머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정치적 암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웃으면서 소통하던 사람하고 갑자기 너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계엄을 하고 총구리를 들이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유머라고 하는
웃음이란 요소로 어떤 분위기를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상제는 식객 생활을 통해서 그걸 본능적으로 체득을 한 거죠. 우리가 일본에서 그 유명한 정치인 기르는 학교인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유명한 재벌이 만든 이제 그 학교인데 여기에서도 숙생을 선발할 때 일본은 이거 숙생 1년에 한 4~5명 선발하는데 여기에 뽑히면 굉장히 유명해지거든요. 굉장한 어떤 그 명예로 여겨지는데 이 숙생 선발할 때 뽑는 중요한 요건도 뭐냐면 애교를 본다는 거예요, 애교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애교가 있다라고 하면 마치 뭐 여자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러는 걸 애교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애교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부드럽고 매력적인 태도를 애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거. 왜냐하면 그런 요소가 이 엄숙한 정치를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이 마스타 고노스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경숙에서 인원을 뽑을 때 애교라고 하는 요소를 봤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 개인 비서관이 본격적인 공직에 나서게 되는 게 바로 박정영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게 되면서 이제 공직에 나서게 되고 먼저 1881년에 박정영의 보좌관으로 일본 조사단에 먼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갔다 오는 일 중에 조사단이 된 거예요. 이 박정영 이성재는 주로 내무성과 농상무성, 일본 정부의 내무성, 농상무성을 조사했고 이 분야가 이제 내정 개혁의 핵심이 됐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나 산업통상부를 조사를 한 셈이고 그다음에 약 4개월간 일본의 근대 문물을 체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에 사실 일본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려 4개월이나 요즘 우리나라도 4개월 동안 일본 출장 갔다 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구한 말에 넉 달이나 일본 출장을 다녀왔으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죠. 1차로 일단 해외 문물을 접하면서 원래 안 그래도 개화 사상을 좀 이렇게 접한 상태였지만 이 일본 출장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아 근대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쓴 보고서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1884년에 우정총국 사사라고 하는 그 지금 요즘 우체국에 있는 행정 공무원 같은 걸로 이제 채용이 되게 돼요. 물론 이제 박정영이 그런 배경이 됐고 이때 이제 이상재를 추천한 사람이 홍영식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홍영식이 누구냐? 바로 갑신성 정변의 주역이었던 그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고종을 수행하다가 김옥균, 박영현은 도망가고 홍영식은 그래도 아이 왕을 그냥 혼자 내버려두고 도망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남아서 그래도 왕을 소송하겠다. 내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난 죽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영현, 김옥균 보내고 마지막까지 고종 곁에 있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음을 당한 게 홍영식이거든요. 굉장히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정총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1830년 우정총국에 들어갔고 그 우정총국을 만들고 축하하는 그 축하 파티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칼부림을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민씨 대신들 한 세네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3.1천으로 갑신정변이 끝나게 되고 어떻게 돼? 우정총국은 그냥 생기자마자 도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재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또 실업자가 되고 자기를 추천했던 홍명식은 역적으로 몰려서 삼적이 멸해지는 그런 이제 처단을 당하게 되니까 이상재는 스스로 관청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 홍영식의 추천으로 나도 공무원이 됐던 사람이라 내가 의리상 차마 이게 내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하고 나 잡아갈 거면 잡아가라. 나도 홍영식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상재가 급식요мен에 가담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1차 공직에 이제 그동안은 박정희의 개인 비서로 있다가 어공으로 공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도로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이런 태도에서 어떤 진퇴를 명확하게 하는 이상재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은거를 하고 있다가 이때 한 3년 정도 시골에서 은거를 해요. 근데 이제 잠시 서울에 왔다가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홍집을 만난다. 그 유명한 김홍집. 조선의 마지막 총리 대신이었던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첫 번째 총리 대신이었던 김홍집을 만납니다. 이때는 좌의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홍집도 이제 온건개혁파, 그러니까 갑신정변파가 급진개혁파라면 김홍집은 가보개혁파죠. 그래서 온건개혁파인데 김홍집이 이제 이렇게 그 이상재가 그래도 좀 아는 젊은 친구니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야, 이 개혁을 하려면 이 8명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8명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 팔도라고 했잖아요. 조선 팔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찰사들. 이놈들이 다 민씨 일파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뇌물로 다 자리 차지하고 그거 뇌물 복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뇌물 받고 있고 뭐 이런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상재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뭘 8명씩이나 죽입니까? 3명만 죽이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명이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당시에 삼정승체제잖아요. 더 높은 놈들이 있는데 책임질 놈 3놈만 죽이면 되지 못하게 8놈이나 죽이느냐. 그 3놈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그게 김홍집이잖아요. 김홍집이 좌의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홍집이 뜨끔하면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건데 뭐냐면 저는 이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게 이상계 특유의 풍자와 유머 그것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덟 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도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자와 유머에다가 또 하나는 사람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다. 개혁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이놈 죽여야 돼 이런 식의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른바 불살사상 사람을 죽여가면서 개혁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살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민주적 태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독립운동과 해방공간에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쉽게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몽양 선생이라든가 백범 선생이라든가 되게 아까운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뭘 해결하는 의견 차이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방식은 민주적 태도가 아닌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때 고향에 내려가서 사실 이상재는 이미 젊었을 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는데 거의 집을 돌보지 못하고 서울에서만 식객 생활을 하다가 이때 3년 정도 한산으로 내려가서 그나마 처자식도 좀 돌보고 마지막 효도도 좀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정도 고향에서 쉬다가 1887년에 그래도 이게 왜냐면 일본 출장까지 갔다 온 그런 인재를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3년쯤 뒤에 다시 출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박정향이 추천을 해서 이번에는 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박정형이 자기가 일본 출장 갈 때 수행원으로 데려갔던 친구니까 아 똘똘하고 그나마 나랑 합을 맞춘 친구니까 이번에 박정형이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이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역시 또 박정형의 수행원으로 한 1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건 당연히 일본 조선원으로 다녀왔다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돼서 미국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박정형이 초대 주미 전권공사로 임명되면서 함께 한 두 달 정도 배를 타고 한 달은 배를 타고 한 달은 마차를 타고 그래서 한 달은 해로로 한 달은 육로로 중에서 긴 여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구한말에 진짜 조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지만 미국에 도착했어도 당시에 천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른바 천국이 그 유명한 영약 3단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나라의 우리가 청나라가 종주국이고 너희는 우리나라의 속국인데 너네가 우리랑 똑같이 공사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예 정권공사 자체를 보내지 마라. 우리를 통해 외교를 해라 이러다가 그래도 고종 정권이 그건 아니지. 우리도 이제 이 만민 이렇게 만국 공통의 세상인데 우리도 똑같이 외교가 보내야지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위안스카이가 주장했던 게 영약 3단 1. 먼저 청국 공사관에게 도착했다고 알리고 같이 미국에 보고하러 가라. 두 번째, 2.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는 청국공사 다음 자리에 앉아라. 3. 그다음에 중대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청국공사와 협의해라. 이게 영약 3단이거든요. 이거를 지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거야. 한마디로 해서 꼬붕으로 해라. 근데 우리 꼬붕으로 일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세상에 독립국가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만국권법 질서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더군다나 개화파였던 박정형이 이를 따를 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를 들면 전문을 못 봤다, 출장 나오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청나라의 이홍장, 위안스카이 이쪽 라인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죠. 또 고종한테 엄청난 압박을 하게 되고, 결국 박정형이 1년을 못 채우고 한 1년쯤 있다가 결국 국내로 도로 이제 귀환이 됩니다. 이때 이상제도 당연히 따라 들어오겠죠. 어쨌든 이 4개월간의 일본 체험과 1년간의 미국 체험은 구한말 이상제에게 아주 독보적인 경력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런 해외 체류 경험을 한 조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후 박정형은 청나라의 집중적인 박정형을 처벌하는 엄청난 청나라의 공세가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귀국한 후에 잠시 은거했다가 고종이 그래도 워낙 총애하는 관료였기 때문에 1889년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박정형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상제도 이 전환국 관리로 임용이 되고, 그리고 조선판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94년에 김홍진 내각이 가보개혁을 실시하면서 박정향이 학부 대신 이루어지면 교육부 장관이 되고 이상재는 학부 참사관이 돼요. 일종의 장관 보좌관이 된 거죠. 이때 이상재가 힘쓴 것이 바로 외국어 교육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뭐 미국도 갔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엄청 고생했다는 거야. 통역도 되게 하찮은 수준이고. 그래서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외국어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때만 해도 일본의 어떤 압력이 되게 강하던 시절이라 일본에서 자꾸 이렇게 일본인 교사를 써라. 이 외국어 학교의 선생으로 영어 선생 같은 거 일본인 교사를 쓰라는 압력이 엄청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재가 여기서 딱 이렇게 실무자로서 안 된다. 우리는 원어민 교사를 쓰겠다. 그러니까 영어는 미국인한테 배우고
프랑스어는 프랑스 사람한테 배우고 독일어는 법국 사람한테 배우면 되지 왜 우리가 일본인 교사 쓰느냐고 해서 원어민 교사 사용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근대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신분 귀천에 상관없이 소학교에 다 입학하도록 권고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추진한 거죠. 물론 이제 의무화는 돈이 없으니까 의무화까지 못했지만 신분 귀천 따지지 말고 다 소학교 보내라. 그다음에 각 지방에 소학교를 세우게 하고 전문학교, 대학교까지 설립하는 계획을 담은 학무아문고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글 교과서 편찬 사업에도 착수를 해서 이 군조를 대상으로 한글 교과서를 편찬하고 출판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군조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결국에는 이제 이 개화를 하려면 독립을 지켜려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근대식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한성 사범학교, 우리도 지금 이제 서울교대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리고 외교활동 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 학교, 지금 국립외교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반포를 하고 뭐 실무 책임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훗날의 독립운동기로 이어지는 이른바 교육 실력 양성론의 원조 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갑오개혁에 참여했던 이상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친러 정부의 요직도 맡게 돼요.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갖고 이제 일본이 자꾸 아까처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의제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그 러시아 그 청일 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이랑 연결되면서 일본을 굉장히 자극했죠. 이 러시아 끌어들여갖고 저 명성황후 그 당시 명성황후를 여우라고 불렀잖아요. 저 궁궐 안에 여우가 있는 이상 도저히 그 조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고 사실은 민씨 일가한테 부정부패를 엄청나게 하고 뭐 김건희처럼 무속에도 심취해가지고 뭐 진령군이라는 사람 통해서 방광 곳곳에서 막 굿하고 이래갖고 사실 그렇게 국내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그 자기도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에 의해서 살해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사실 굉장히 좀 그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일본 낭인들한테 그 무지막지하게 살해당한 것도 사실이죠. 그 엄청난 창극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명성황후를 죽일 정도면 고종이라고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엄청난 그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눈치를 보다가 이 친러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다가 미국 공사관에서 우리는 네 맡아줄 수 없다. 곤란하다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엔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아간 파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그러면서 이 아간 파천 과정에서 갑오 개혁을 이끌었던 김홍집 총리가 고종이 저 새끼는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중들의 그 폭력에 의해서 민중들이 그냥 돌로 때려 죽이죠. 민중들이 몽둥이를 때려 죽여갖고 그 김홍집 그 총리 대신이었던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첫 총리 대신이었던 김홍집이 민중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폭력적으로 타살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김홍집은 그래도 온건 개화파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죽은 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비가 시해된 이후에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일본 정권의 후원으로 집권한 상황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중들의 미움 그리고 고종의 어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김홍집이 그때 앞에 에피소드에서 개혁을 하려면 8명 그 활동가한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죽이겠다고 쉽게 얘기한 사람은 자기도 이렇게 똑같이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라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그 내각을 주도한 게 이른바 정동개혁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이민정 씨가 그 외국에서 약간 외국물 먹은 그 여자 그 호텔 관리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호텔리어로. 이게 이제 실제로 모티브가 있었죠. 손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외국인이 와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정독도서관 있는 그 자리에 호텔을 운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정동 호텔입니다. 거기에 당시 이제 조선에 와 있는 외교관들하고 조선의 관료들이 거기서 모여갖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러면서 이른바 일단 외교관과 관료들의 사교 공간으로 작동을 했고 여기에 모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정동파라고 불러요. 개화파 중에서도 정동파라고 불렀어요. 요게 일종의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된 거고, 그 일본하고 미국 체류 경험이 있는 박정향이 바로 이런 정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이상제도 같이 따라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동개혁파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박정향이 어쨌든 그 김홍집 이후에 고종의 그 신임을 받으면서 내부 대신이 됐고, 이거 우리 지금 내무부 장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총리 대신 지명을 받은 김병시라고 하면 안동김 씨였거든요. 김병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병시가 취임을 거부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면 바로 직전 총리 대신이 이 길거리에서 맞아 죽는 걸 봤으니까 이 총리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 저 못해요 못해라고 거부를 하니까 사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사실은 삼족을 멸하는 사건인데 워낙 상황이 그래갖고 아간파천 상황이니까 어떻게 못했겠죠. 이러니까 이제 결국 내부 대신이었던 박정희이 총리 서기까지 하게 됩니다. 총리 서기를 하게 되니까 이때 박정희의 측근이 이상재도 같이 내각 총서를 맡게 돼요. 이 내각 총서라는 게 뭐냐? 각 부서를 조율하는 총리의 측근인데 사실상 현대로 치면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같은 거예요. 이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공으로서의 최고 높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 정점이라면 국무조정실장은 늘공이 가는 최고 자리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고 대개는 기재부 출신에서 제일 잘 나가는 관료가 국무조정실장 맡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그 경제부총리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경제부총리도 국무조정실장 거친 사람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도.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런 일개 박정희의 식객이었던 그리고 인턴비서 국회의원의 인턴비서였던 그 이상재가 일국의 국무조정실장 이제 장관급까지 된 거니까 사실 개인으로서는 대단한 출세를 한 거죠. 이건 그냥 과거 급제한 사람들도 쉽게 못 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과거도 안 본 이상재가 결국 몇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십몇 년 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건 대단한 개인으로서는 대단한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공 출신이 늘공도 아니고 어공 출신이 이 자리에 갔다는 건 이게 난세가 아니라면 구한말 같은 난세가 아니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내각 총선은 왕에게 가는 모든 상소를 다 중간에 관리해 보는 자리인데 어느 날 고종을 만나러 갔더니 이 관직을 청탁하는 상소가 이 탁자 위에 잔뜩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재가 깐깐한 사람인 걸 아니까 고종 만날 일 있을 때마다 이제 그 대신들이 쓱 이렇게 이것도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고종한테 상소를 놓고 간 게 자리에 이만큼 쌓여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상재가 어떻게 했냐. 이걸 딱 보자마자 고종이 보는 앞에서 다 들어가지고 화로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야. 그 바로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안 그래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상재가 그냥 다 태워보니까 잘했어 라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하여간 그렇죠. 이 고종이라는 사람도 아니 혼을 내거나 아니면 애초에 받아주지 말던가 그랬어야지. 그걸 또 어쨌든 뭐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강직하고 사심 없는 태도 때문에 고종에게도 신임을 이상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말 관료로서 이상재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잘 나갔던 절정기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구한말에 그냥 한때 잘 나가는 관료로 이제 이렇게 끝났겠죠. 근데 이상재는 이후에 갑자기 현직 관료인데 조선 최초의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게 저는 이것도 참 독특한 결정인데 역시 아까 말한 그 박정희의 식객 시절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과 이렇게 쉽게 융화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든 그 시민운동이 바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활동이죠.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부분까지 하면 오늘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내용도 좀 복잡하고 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려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요거를 이제 여기부터는 2강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강의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책으로 치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 얘기 듣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